대한민국이 16강에 들었던 월드컵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알아보자. 부부젤라라는 아프리카의 전통악기가 큰 화제를 모은 대회로 유명하다. 몇몇 선수들이 부부젤라로 인한 고막 테러 때문에 경기력에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했고 피파가 부부젤라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10년 넘게 지난 현재에도 2010년 월드컵 관련 영상에는 각국의 언어로 이 악기의 소음을 극혐하는 댓글이 꼭 달리는 편.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직후 EPL 사무국은 각 구단의 부부젤라의 경기장 반입 금지를 공고했고 일부 구단은 부부젤라 경기장 반입 금지를 실제로 시행했다. 지난 대회 출전국 중 19개국이 연속 출전했다. 2000년대부터 월드컵 단골이 된 크로아티아와 코스타리카가 탈락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도 동시에 탈락했다. 지난 대회 첫 출전국인 우크라이나, 토고, 앙골라,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4년 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탈락했다. 튀니지, 스웨덴, 에콰도르, 체코,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탈락했다. 볼리비아는 남미 예선에서 광탈하긴 했지만 아르헨티나를 홈으로 불러들여 무려 6골을 몰아치며 6대1로 대승하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남북한이 3라운드에서 만나 동반으로 최종 라운드에 직행, 최종 라운드에서도 역시 같은 조가 되어 동반으로 본선에 직행했다. 1974년에 동서독이 동반 진출한 이후 36년 만에 1. 다만 한국은 북한 출입이 불가능해 북한 원정을 상하이 홍커우 경기장에서 치렀다. 한국의 4강과 호주의 16강을 만들어낸 히딩크 매직은 안타깝게도 볼 수 없었다. 히딩크가 맡은 러시아는 복병 핀란드를 따돌리고 플레이오프에 합류했고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슬로베니아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1로 승리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마지막 플레이오프 2차전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0대1로 패배,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본선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이에 히딩크는 자진사임하였고 그 일부 본선 진출국으로부터 감독 부임설이 돌았지만 히딩크의 선택은 스페인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밀려 광탈하고만 터키였다. 와카와카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월드컵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가수가 부른 테마곡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다. 아무튼 이와 비슷한 논란은 이후에 치러진 월드컵에서도 꾸준히 나왔는데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페인어권 가수들만 죄다 나와서 브라질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고 러시아 월드컵 역시 러시아의 분위기와 매우 동떨어진 라틴 팝이라 반응이 좋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무색하게 대박이 났는데 2010년 당시만 해도 동아시아와 영미권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흥행에 성공하였고 특히 축구의 인기가 높은 유럽과 아프리카의 수십 개 국가에서 차트 1위를 달성하는 성공하였다. 유튜브 역대 조회수도 6위까지 찍었다. 최초 경기장 입찰 지원과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월드컵 경기장 건설 스케줄이 대폭으로 지연되었다. 또한 부실한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문제,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 탓에 남아공 월드컵은 백지화되고 개최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다. 실제로 대회 1년 전 컨페더레이션컵 대회가 열릴 때는 피파에서 대놓고 님들 지금 이 상태로 대회 준비하며 브라질에서 대회 열겠다라고 갈구했고 여차 저차 경기장들이 모두 완성되긴 했지만 요하네스버그의 경우 개막 3일 전까지 공사 중이었다고. 이를 반면 교사로 삼지 못하고 4년 후에는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불안정한 치안이 이슈화 되었는데 실제로 현지인이 대한민국 기자의 목을 조른 뒤 부품을 갈취하거나 자동차 유리를 깨며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순환을 당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아예 여성 기자는 파견조차 하지 않는 등 인명 피해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경기 도중 다스케테라는 일본 여자의 비명이 들리기도 하였다. 개막전인 남아공 대 멕시코의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종료되어 개최국의 첫 경기 무패 신화는 1930년 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80년째 이어져가고 있다. 한국인 심판이 최초로 월드컵 개막전 부심을 보게 된 대회다. 그 주인공은 정의상 부심. 이후 정의상 부심은 스페인, 혼두라스전, 브라질, 네덜란드전의 부심으로 투입되었다. 특히 브라질, 네덜란드전에서는 호빈유의 오프사이드를 잡아내면서 한국 팬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뉴질랜드는 슬로바키아에게 0대1로 지고 있던 상태에서 도하의 기적 마냥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터뜨려 월드컵 첫 승점을 챙겼다. 그때까지 유일하게 리오넬 메시의 패스를 받는 어시스트로 골을 기록한 아시아 출신 축구선수가 바로 박주영이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다름 아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기록한 아르헨티나전의 자책골이다. 슬로바키아의 블라디미르 바이스 선수와 슬로바키아의 블라디미스 바이스 감독은 부자치간이다. 참고로 바이스 선수의 할아버지는 블라디미르 바이스로 축구선수였었다. 즉 3대가 축구선수의 이름까지 같다. 또한 미국의 마이클 브래들리 선수와 미국의 밥 브래들리 감독도 부자치간이다. 스페인은 1998년
2014년 대회에서 나이지리아에 한 번 패한 후 12년 만에, 독일은 1986년 대회에서 덴마크에 한 번 패한 후 24년 만에 각각 조별 라운드 무패 행진이 멈췄다. 이탈리아는 36년 만에 조별 라운드 광탈과 더불어 4차 월드컵 우승을 찍는 굴욕을 맛봤다. 조별리그 2차전까지 남미 5개 팀들의 전적은 10전 패승 2무. 아프리카에서 열린 대회인데 오히려 남미가 더 펄펄 날아다녔다. 이에 대해서는 기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반부에 있으므로 월드컵이 개최될 당시에는 겨울이며 아프리카 국가치고는 고緯도인데다가 경기장들이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나 유럽 선수들은 계절이 반대가 심했고 아프리카 선수들도 추위와 고지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반면, 계절이 같고 고지대가 많은 남아메리카 선수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 다만 남아메리카 선수들이라고 꼭 남아메리카에서 축구하다 온 건 아니라는 게. 그렇지만 결국 사각에는 유럽 3팀, 남미 한 팀이 올라갔다. 2차전에서 유럽 3팀이 남미 팀을 상대로 전부 사냥 승리하고 올라왔기 때문. 이탈리아는 지역 예선에선 10전 7승 3무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팀이다. 지역 예선까지 포함해도 슬로바키아전 패배가 유일한 패배인데, 본선 조별리그 결과가 지역 예선 결과에 비해 너무나도 참담했다. 이탈리아와 더불어 조별리그 탈락팀 중 지역 예선에서 무패를 기록한 팀은 나이지리아와 코트 디부아르. 스페인은 7경기 8골을 기록하여 역대 월드컵 우승국 중 최소골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거기다 결선 토너먼트 4경기에서 모두 1대0으로 승리하였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첫 경기에서 패배하고도 우승한 팀이 되었다. 반면에 스위스는 최초로 우승팀을 상대로 이기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팀이 되었다. 일본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덴마크를 3대1로 맹폭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3득점하고 승리한 국가가 되었다. 우루과이의 루이스 수아레스가 가장 먼저 대한민국 진영으로 달려와 박지성과 유니폼을 교환하는 장면이 알려져 보는 이들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루이스 수아레스는 경기 후반에 교체되어 나간 뒤 벤치에서 긴 트랙수트 차림으로 있다가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박지성에게 달려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또한 경기 후 우루과이 선수 4명이 유니폼을 교환하러 대한민국 대표팀 라커룸을 찾아왔다는 후일담도 있다. 사실은 경기장에서 교환하려고 했는데 한국 선수단의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상태여서 차마 바꾸자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허정무 전 감독은 왠지 이훈재를 기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코치진의 반대, 자신이 생각해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훈재를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해서 기존의 주전이 정성용을 내세웠다고 한다. 플레잉 코치로 합류한 안정환이 경기 직전 자신의 인생에서 단 3번만 느껴본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그 2번이 2002 월드컵, 2006 월드컵 토고전이었는데 그때와 같이 내가 이 경기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경기였다고. 그러나 내가 느낌이 좋으니 감독에게 출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벤치에서 몸만 풀었고 지금도 우루과이전 때가 축구 인생에서 가장 아쉽다는 인터뷰를 남긴 적이 있다. 그리스의 주자 코스타스 카츄라니스는 경기 중 경기장의 잔디를 다시 심어줬는데 이 모습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 장면에 폭소를 터뜨리면서도 그리스 잔디나 지중해 매너 등으로 칭송하였다. 한때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이 탈락하게 되느냐, 둘 다 탈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는 둘 다 16강에 진출하였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대회전에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출전을 보여줘서 감독 경질 위기가 왔었으나 둘 다 그대로 갔고, 결국 월드컵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2년 대회 이후 8년 만에 16강에 진출하여 한국은 일본을 이기고 진출한 1954년 월드컵 16개국 본선 진출 이후 원정 첫 2라운드 16강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다. 즉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2라운드에 2번 진출한 국가가 되었으며 원정에서 처음으로 동반 16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2002 월드컵 대표 출신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마지막으로 보낸 월드컵이기도 하다. 반면 북한에게 어게인 1966은 없었다. 브라질과의 첫 경기에서는 1대2로 지면서 선전하나 싶더니 그 후 포르투갈전에서는 0대7로 대패했고 코트 디부아르에게는 0대3으로 패해서 3전 전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심지어는 사전에 조 추첨을 조작하려는 의혹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36년 만에 무슬림 국가가 하나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경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리스를 압도했기에 스코어뿐 아니라 경기력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스가 전성기에 보여주었던 밀집 수비, 빠른 역습, 공중권 장악을 대한민국이 구사했던 경기. 특히 수비의 경우 이영표, 차두리, 김정우, 조용형 등의 활약이 컸다는 평가가 많다. 2002년 폴란드 전과 함께 한국이 상대를 경기력 측면에서 압도한 경기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두 경기 모두 한국에게 이렇다 할 위기가 오지 않았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맘을 놓고 볼 수 있는 경기였다. 사실 한국의 골 결정력만 더 좋았다면 3대0, 4대0으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만큼 경기력 차이가 꽤 컸다. 덧붙여서 이 경기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나라라는 기록을 세웠다. 반면 그리스는 최초 패배, 쐐기골을 넣은 박지성으로 골 자체도 혼자 만들어낸 멋진 골인데다 박주영의 1대1 찬스를 만들어준 환상적인 스루 패스도 그의 작품.
만큼 이 경기 승리로 세계 대회 연속으로 첫 경기 2득점 승리라는 기분 좋은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월드컵 원정 최초로 선 득점 후 승리한 경기가 되었다. 허정무는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 최초로 승리한 한국인 감독이 되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책골을 넣은 박주영을 콜롬비아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 마냥 역적 취급하였으나 축구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이날 경기의 패배의 주역이 박주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원톱 세워놓고 미드필더에서 패스라고는 안 올라오는 상황에서 박주영 본인도 제 페이스가 아니긴 했지만 자책골을 넣었다 이유만으로 박주영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축구라는 것이 골이 들어가려면 별 희한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운이 없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부진한 연기운이야 대체할 공격 자원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지만 사두리 대신 오범석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후반부에 기성용을 빼 허정무 감독의 용병수는 꽤나 많은 논란을 낳았다. 또한 김남일의 미숙한 볼키핑과 수많은 패스미스는 결국 아르헨티나에게 완벽한 찬스를 내주고 말았다. 물론 제대로 붙었어도 한국이 아르헨티나보다 전력도 한참 였으나 다름없었고 어차피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는 했다. 리오넬 메시를 견제하기도 힘든 판에 박지성을 능가하는 선수가 수명이나 더 존재하는 팀을 상대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저때 당시 아르헨티나의 화려한 스쿼드의 이름값을 보면 세계 최고의 풀백들이 와도 아르헨티나의 공격력을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는 했다. 그저 오염 라인이 못 막았다고 폄하할 수는 없는 문제다. 다만 오범석의 투입이라는 실수 및 전술적 미스로 인해 주제 하나도 될 골을 몇 골 더 내준 것은 상대인 아르헨티나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동점을 만들러 템포를 끌어올린 허정무의 선택은 세계적인 팀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걸어본 것이었으나 결과는 무참한 패배였다. 만일 연기원에 그 슛이 들어가 동점이 됐다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을지도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대실패가 되고 말았다. 다만 결과는 실패이긴 했지만 2002년을 제외하고 강팀을 만날 시 잠그고 역습이 패턴이었던 한국이 강팀을 상대로 20분여 주도권을 쥐고 맹공을 퍼부었던 것을 의미 있는 사건이랄 수 있다. 사실 강팀 상대로 비정상적인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은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팀이 그런 운영을 택한다. 그런데 그런 운영을 안하고 정면 승부를 걸고 승부수가 25분까지는 맞아 떨어졌다는 것, 한국 축구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걸 증명하는 장면이었고 이후 우루과이와의 선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그 결과로 골득실에서 -3의 페널티를 얻으며 경제의 선대인 나이지리아에 비해 16강 전망이 어두워졌다. 나이지리아전의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대한민국의 운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며칠 뒤 열린 16강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상기해봤을 때 이게 같은 팀 맞나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한국은 수비 조직력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많은 팀들이 구사하는 블록을 형성하는 방어 라인이 계속 무너졌다. 미들이나 수비수들이 동네 축구하는 것 마냥 선수를 안 보고 무조건 공에만 돌진했던 것도 있지만 양풀백 차두리 이영표 다 슝슝 뚫렸고 중앙 수비수들은 볼 간수를 실패하면서 계속 상대방에게 위험한 찬스를 내줬다. 원래대로라면 나이지리아가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경기력이었지만 나이지리아는 혈기를 자제하지 못하며 위험 지역에서 계속 파울을 내주면서 득점의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 게다가 나이지리아의 공격진들은 넣어야 되는 공은 넣지 않고 선방만 하였다. 어지간하면 이런 말하기 어렵고 열심히 뛴 선수들에 대한 경우도 아니며 축구의 실력이란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지만 솔직히 이 경기는 4대1로 대피한 아르헨티나 전보다 한국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조금은 진출당한 경기이기도 하다. 어쨌건 한국이 잘해서 진출했다고 하기에는 많이 민망하기 때문에 진출당했다는 말은 거의 모든 경우 어려운 상황이나 노력, 고난, 열정, 실력차, 현실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지만 나이지리아가 1990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3대2로 격파했고 아르헨티나도 월드컵에서 5번 모두 나이지리아를 힘겹게 1점 차로 이겼던 팀인 만큼 전력도 한국보다 강한 아프리카의 강호임을 느낄 수 있던 경기였다. 그럼에도 역대 월드컵 기준으로는 두 번째 2라운드 진출이며 원정 월드컵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 공격수인 수아레스를 막아내지 못하고 두 골을 허용하며 아쉽게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전반전에 박주영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고 나간 것과 후반전에 우루과이를 가두고 패는 와중에 박주영, 이청용, 이동국이 연이어 찾아온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모두 날린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쓰라린 장면이었다. 경기 후 허정무 전 감독은 운이 없었다라고 아쉬움을 털어놓았고 우루과이의 오스카르 타바레스 전 감독은 운이 좋았다라며 한국의 경기력을 칭찬했다. 수아레스 역시 두 번째 골은 공을 찬 본인도 들어갈 줄 몰랐었다고 그만큼 종이 한 장 차이였던 경기였다. 박지성도 경기 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잡지 못해 아쉽고 나의 마지막 월드컵이 끝났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만약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했다면 다음 경기가 가나전이었던 만큼 두 번째 4강 진출에 희망을 걸어볼만 했다. 이동국은 경기 전 12년을 기다려왔는데 며칠을 못 기다리겠는가 꼭 골을 넣겠다라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한국은 원정사사 첫 16강 진출을 이루었고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굵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선수들은 사력을 다해 뛰었고 투혼을 보여주었다. 덧붙여 이 경기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치른 경기 중 심판진의 판정이 이상하단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주시엔 볼프가 슈파르크의 판정은 딱히 어느 한쪽에 편파된 판정은 아니었으나 심판이 카드를 줄 상황을 안 주고 페널티킥을 선언할 상황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던 경기였다. 우루과이를 위한 50연발이라고 비난하는 이도 있는데 전반 26분 수아레스 1대 찬스가 오심으로 인해 오프사이드로 부산되고 기성용 핸드볼 반칙을 그냥 넘어간 것을 상기하자 표상된 오심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나는 관대하다 보도록 우루과이든 한국이든 대범하게 이런저런 반칙들을 그냥 넘어간 거든지 아니면 눈이 영 좋지 않아서 못 보고 넘어간 것 같다. 결론은 오심이라기보다는 직무유기, 실제로 차범근도 심판이 관대하네요 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우루과이 언론 쪽도 마찬가지다. 굳이 잘못한 사람을 찾는다면 선제골 상황에서의 정성용의 크리스 처리비습과 한국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이었다. 합의와 판정의 괴랄함으로 경기가 혼돈으로 빠진 것을 제외하면 정말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의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매우 흥미진진했다. 우루과이가 무난히 이기겠거니 예상하며 경기를 지켜본 해외 팬들도 의외의 명경기와 대한민국의 기대 이상의 경기력에 호평을 보냈다. 또한 대한민국 미드필더들의 수준은 세계에서 손꼽을 수준이라는 것도 이해한. 실제로 시간이 흘러 2020년 대회도 디에고 포를라는 김정우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루과이의 감독 타바레스도 월드컵에서 가장 힘든 경기가 대한민국과의 16강 전이었다며 회고할 만큼 이날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경기력은 크게 호평받아 마땅하다. 다만 수비 문제는 고질적이어서 추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월드컵 4위에 골든볼까지 받은 선수와 훗날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되는 선수를 보유한 상대로 엄청난 경기력으로 정말 아깝게 패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허정무의 경기력과 스쿼드가 재평가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되는 경기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10 남아공 월드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 월드컵을 기대하면서 아직 구독 안 누른 상식이들은 바로 누르자.